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직업의 세계로 돌아왔어요. 오늘 직업의 세계는 저희 처음 모시는 직업군 그리고 너무너무 궁금한 웹소설 작가님 모셨거든요. 저희 먼저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진행을 맡은 더덕이고요. 네, 저는 봄햇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웹소설 작가 날자 이조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날자님. 반갑습니다. 네. 날자 이조영님. 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저희가 예전에 봄햇살님 방송에서 패널로 와주셔가지고, 네. 그때 작가란 말씀을 듣고, 냅다 바로 그냥 컨택을 해서 와주십사 했더니 기꺼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웹소설 작가 저희 들어만 봤지 사실 그게 어떤 과정으로 하게 되시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부터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웹소설은 사실은 한 10년 정도? 그때 웹소설이라는 말이 그때 생긴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전에 제가 이제 활동한 게 한 17년 차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웹소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생겨나기 이전에 저는 로맨스 소설 작가로 시작을 했어요. 오, 진짜요? 네. 우와. 그래서 요즘은 그 웹소설이라 그러면 다 유료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연재가. 그래서 다 뭘로 했었냐면 이제 조그만한 사이트들 그런 데서 거의 다 무료로 풀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저는 웹소설이 생겨난 이전과 그리고 이후에 지금 활동을 연달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겠어요. 네. 뭔가 좀 강개무량한 것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웹소설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게 유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014년도에 제 그 소설이 드라마 원작 그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MBC에서 했던 그 미스터 백이라고 하는 수목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오, 네. 그 원작이 올드맨이에요. 오, 예, 근데 네. 그게 2014년도였는데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웹소설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카카오나 지금 네이버에서 굉장히 웹소설이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그 올드맨이라는 소설이 사실은 지금에 나오고 있는 그 연재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었고 제 원작을 가지고 이제 쪼개서 네네 그렇게 연재를 하기를 시작한 게 처음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저도 개념이 없었어요. 웹소설이라는 개념이. 네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웹소설이 워낙 시장이 넓어졌고 저희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네네. 그래서 웹소설 작가 되는 법이라든지 막 이런 거 강의도 막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막 수십억을 벌어가는 막 이런 시장이 돼버리니까 예. 요즘 같아서는 정말 저도 너무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러세요? 아니, 작가 이미 하셨으니까 네.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네네.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디지털 세계로 갑자기 막 넘어가게 되면서 게다가 이 웹소설 작가라는 것은 사실은 트렌드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설이나 네. 네, 그런 개념하고는 너무 달라요. 음. 그래서 분량이 한 5분? 길어봐야 15분? 네. 15분도 길죠? 요즘 세대들 많이 네네. 웹소설 접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빨리 읽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문이나 그런 문장들보다는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서 웹소설을 약간 그 스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자 같은 느낌. 빨리빨리 소비하는 네네, 그런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로맨스 소설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요즘은 이거 트렌드 따라가기도 너무 버거워가지고 저도 지금도 공부를 해야 트렌드를 읽을 줄 알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어떤 직업군이 사람들에게 선호하는지 더 재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일이든지 시작했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웹소설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작가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걸 또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웹소설을 오랫동안 이제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저의 얘기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보통 일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때 빼고는 없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에세이 쪽으로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아, 네, 그래서 저의 글 쓰는 방식, 어떤 형식, 이런 거를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오. 네. 그 필요성을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웹소설을 계속 이제 쓰다가, 어느 순간 한 7년 정도 썼을 때였는데요. 네. 완전히 제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는 느낌이 온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오. 책을 많이 읽었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글 쓰는 거 좋아했고, 또 전공도 국문과를 나왔고, 네. 그리고 나는 작가가 되겠다라는 걸 9살 때부터 꿈을 꿔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예, 그래서 달려왔고, 드디어 작가가 되었고, 책이 나왔고, 드라마 계약이든, 그 전에, 우리 올드맨 외에도, 그 전에 2006년도에 이미 계약을 한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끊어놓을 수는 없는데, 내 머릿속에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닫고, 그때 뭐를 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 네. 네, 그리고 방향을 살짝 틀었죠. 네. 나한테는 지금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를 했냐면 드라마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와. 네. 아. 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과 드라마의 세계는 너무나 달라요. 아, 그렇겠죠? 네, 그리고 쓰는 형식도 다르고, 뭐를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서 공부를 한 2년, 3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우와. 네, 작품도 써가면서 그리고 드라마 공부도 하면서 막 같이 연달아서 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한 게 너무너무나 큰 도움이 돼서 그때 제가 기획을 하고 했던 작품이 뭐였냐면 올드맨이었어요. 아, 그리고 나서 네, 그게 그리고 나서 나오셨다네. 바로 그게 이제 작품이 계약이 됐죠. 우와.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네, 제가 끈기 있게 뭔가를 한 가지 늘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늘어지는. 아, 네네. 예,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게 진짜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드라마를 공부를 했던 게 너무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웹소설 시장이 너무 넓어져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네. 예, 그때 또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저는 절대로. 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에세이 쪽이다. 에세이. 네. 네. 왜냐면 지금,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에세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우리 NLP 트레이너로 계속 심리 네네. 쪽으로 아. 심리 상담 또 계속 공부하다가 그리고 또 센터에서 또 일을 하다가 또 NLP를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NLP에 대한 책을 내야 되겠다. 아. 네, 그러려면 네. 이 인문학과 에세이 쪽으로 내가 글쓰기를 배우지 않으면 책 내기 좀 어렵겠다. 지금 네. 계속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이 글쓰기가 하나를 해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딴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분야가 다르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건가 봐요. 네네, 제 경우는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설을 잘 쓴다고 드라마를 잘 쓰거나 에세이를 잘 쓰진 않아요. 오, 네. 그 글쓰기 안에도 전공이 있는 그럼요. 거네요. 네네. 아. 왜냐면 자기가 써왔던 그 형식이나 방식이나 자기의 네. 스타일들이 다 다르고, 그쵸. 그 쓰는 그 방식이나 형식이 다 자기 세계거든요. 자기 세계관이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 맞아요. 세계를 그려내기가 어렵겠죠. 아, 그러네요, 정말.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게 나한테 닦여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조금 쉽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작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드라마 잘 쓰면 책을 잘 낼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어렵거든요. 아. 네,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드라마 잘 쓸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분야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다고 무작정 내가 글을 좀 쓰지? 이렇게 해서 다 책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쵸. 예, 그렇죠. 근데 막상 덤벼보면 이 또한 공부가 심도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어요. 책은 한두 권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작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저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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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어야 작가인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오래 써본 사람, 책을 많이 내본 사람, 그 세계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가 저 자신도 느끼고 네. 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그냥 무조건 아웃풋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반드시 공부하는 과정, 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네네. 네, 그래서 만약 뭐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 네, 지금 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지금 글쓰기 코치까지 같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오, 네. 네, 글쓰기 코칭 궁금해요. 네. 뭐가 계속 나오죠, 그죠? 네네. 저 학생입니다. 학생. 보메살님 학생이시구나. 네, 제가 날자님께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와, 그래서 그 그러시구나. 글쓰기 코칭 수업의 1기 멤버입니다. 와. 제가. 네. 네. 그러면 그 코칭에서는 어떤 걸 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제 나중에 혹시 코칭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지금 글쓰기 코치 과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유명하신 그 강사분들, 선생님들, 교수님들 너무나 많으시는데, 네. 제가 단연간 이제 글을 써보고, 또 다양한 글을 써보고, 네. 게다가 이제 제가 심리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글쓰기도 하나의 표현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수업에는 사실은 글을 잘 쓰는 걸 가르치진 않아요. 네. 마치 그 쪽집게 과외처럼 니들 요렇게 쓰면 글을 잘 쓰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번 들어가지고 내가 금방 잘 써가지고 책 내는 거 별 의미 없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는, 자기 마음 상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그거부터 아는 것이 글쓰기의 시작이다. 네. 나를 알지 않고 타인을 알지 못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글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게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를 글로 그냥 나타내는 것뿐인데 맞아요.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글을 쓴다라는 거는 누군 독자들한테 내 마음과 나의 의도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의 툴인 거잖아요. 그쵸. 글은. 네.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거를 알려면 제대로 알고 전하려면 먼저 내 마음 상태, 내 마음 태도, 세상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 맞아요. 그거부터 살펴보고 나서 바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전해줘야 독자들도 작가라는 사람한테 더 공감하기 쉽고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동기부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지. 내가 무작정 내 생각만 주장한다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어떤 툴보다는 네. 그냥 뭐 잘 쓰는 이것보다는 지금 너의 상태, 당신들의 상태를 아세요. 예, 이걸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글쓰기 수업 안에서 글 도구로 해서 본인을 찾아가는 연습도 하게 하고 네. 내면을 보게도 하고 네. 그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근데 진짜 공감하는 게 요즘 책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책을 읽었을 때 한 번 읽고 이건 다시 집지는 않겠다는 책이 진짜 많아요. 네. 또 어떤 책은 정말 다시 읽고 싶은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그 작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있어야 매력이 있어야 네. 그걸 다시 보고 싶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그 보통 글쓰기 수업을 하시면 뭐 몇 주 코스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네. 6개월 과정을 만들었어요. 6개월 과정으로. 네네. 그러면 긴 호흡으로 정말 자신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요즘 뭐 워낙 뭐 4주짜리도 있고 맞아요. 8주짜리도 있고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다 글쓰기 과정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저도 이제 찾아봐야 되니까. 그렇죠. 찾아봤더니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말하자면 수준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 가르치는 분들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정을 만들면서 고민이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사실 짧게 하면 저도 편해요. 네. 그리고 정말 쪽집게처럼 요것만 가르치면 네. 금방 글이 확확 늘 거를 네.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과연 내가 이 글쓰기 과정, 글쓰기 코치가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함인가? 아니면 이분들의 정말 마음을 만져서 스스로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중에 혼자 글을 쓸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시켜줘서 연장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네. 거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 마음 상태는. 네. 그럼 6개월 긴 호흡 속에 대략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들어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좀 만들었어요. 네네. 네, 일주일 차에는 뭘 하고. 네.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NLP다 보니까 글쓰기는 감각적으로 내가 살아있어야 글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각을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나 그냥 감각 다 쓰고 있지, 오감을 다 발동시켜서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저도 이제 NLP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게 균형이 다 무너져 있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만 감각을 쓰고 있구나. 맞아요. 네, 그게 고스란히 내 삶에 또는 내 글에 내 말에 행동에 다 표현이 되는구나를 알고 그렇죠. 저도 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저는 글을 그렇게 단연간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과정 글쓰기 그 코칭 과정을 만들 때 제일 주력했던 부분이 뭐냐면 감각을 균형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네, 네네. 그러고 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세상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네, 그것을 가지고 글로 표현했을 때 비로소 글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 너무 쓰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어떤 감각이 깨어있고 어떤 게 좀 없으셔서 그거를 바꾸는 연습을 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밖에 나무가 보여요. 네. 하늘이 보이고요. 그쵸.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글을 쓰게 되면 관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설정이 있어서 글을 쓸 때 자료를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죠. 그쵸. 장소라든지 뭐 내가 필요한 어떤 나무, 뭐 조팝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걸 또 찾아가서 세세하게 그려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녹음도 남겨보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필요할 때만 썼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평상시에 나는 보는 것을 그닥 그냥 소홀히 해버렸구나. 네. 네, 그래서 내 감각이 많이 죽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사실은 우리 사람이라는 게 오감이 좀 균형감이 맞아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세상을 만나도 내가 지금 저 나무와 그냥 지금 눈을 맞추고 있는 이 느낌 지금 창밖에 저렇게 보이는 저 나무와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느낌
이런 거를 평상시에 잘 못 느껴봤어요. 이 NLP를 하기 전에는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인위적으로 네. 네, 내가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작가라는 게 과연 뭘까? 매 순간에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해야 돼요. 작가들은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네, 사실은 되게 미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쵸, 감각적으로, 그죠? 네네.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내 글을 어느 날 다시 살펴봤어요. 그게 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거를 너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내 글은 유명하지가 않지? 왜 내 글은 사람들이 안 읽지? 왜 공감을 안 하지? 왜 이해를 못 하지? 그게 되게 고민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감각적이지 못해서요. 어떤 사람은 잘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잘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온몸으로 잘 느끼는 사람, 다 제각각인데 네. 나는 내가 소홀한 거, 내가 잘 못하는 거는 그냥 외면시해서 글 속에서 그런 게 다 빠져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내 글을 읽었을 때는 별 감흥이 없겠죠. 아, 약간 닭가슴살, 퍽퍽살 같았구나요. 네네, 그쵸. 그래서 네. 내가 그거를 알게 된 후에, 거의 그 좀 좌절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러셨어요? 네, 글을 오래 썼다고. 네. 사람들은 다 나한테 작가님 이렇게 하고, 뭐 글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다 내가, 안답시고 막 잘난 척하고 이랬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내 감각 훈련부터 시작을 해라. 글 네.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 저녁반에 이제 청년 2명이 오는데 네. 그 청년들한테도 요번 주에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요. 네.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수업에는 사실 글 쓰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요. 네. 네. 근데도 글을 많이 쓰질 않고 계속 대화를 시키고 말을 네.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삶에 적용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말로 표현해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말 표현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으면 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서 말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대로 글을 옮기는 거는 어렵지 않다.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내 감각이 다 죽어 있어서 내가 뭐를 표현해야 될지를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글로 표현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훈련시키는 게 감각 훈련시키는 거. 예, 내가 저처럼 보는 거에 소홀했던 사람이라면 예, 지금 우리 글쓰기 그 코치 지금 그 과정에 듣고 계신 분들이 좀 되시는데 네. 그분들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요. 네. 글 쓰라는 걸 시키지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드리는 과제이기는 한데 인스타그램에 매일 한 편씩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올리세요. 이게 숙제예요. 감각적으로 네. 깨워서. 네. 그러면 맨날 사진 찍었던 사람은 이게 무슨 숙제야? 어렵나 이게? 당연한 거지? 예. 근데 이분들 너무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요? 네. 왜 어려우세요? 물어보면 이제 저는 알지만 네. 본인 입으로 듣게 하게끔 만들죠. 네네. 왜 어려우세요? 그러면 안 쳐다봤대요. 안 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매일 지나가는 길에 꽃이 있는데 꽃이 무슨 그냥 빨간색이지, 파란색이지, 보라색이지, 뭐 작지, 크지, 뭐 이 정도만 알았지. 저의 말을 듣고 어느 날 꽃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이파리 모양이 어떻고 그 안에도 보니까 또 안에 이렇게 조금 안으로 이렇게 펼쳐봤다라던가 꽃잎을. 네네. 그러니까 안쪽에 뭐 하얀 것도 뭐 있고 그 안에 뭐라 그래요? 무슨 그 꽃술이요. 네, 꽃술이라고 네네. 그러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처음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할 때 뭔가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5, 60평생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고 네. 꽃 하나 보는데 그렇게 내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면 글 한 두세 줄 쓰기 너무 어려워서 머리 쥐어뜯던 분들이 갑자기 네. 글이 막 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저도 깜짝 놀래요. 이게 뭔가 풍요로워지시는군요. 그분 마음속에 네, 많은 네. 것들이. 네. 그래서 그 글쓰기 코치라고 하는 거는 글쓰기를 잘 하는 거를 가르치는 것보다 그 안에,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자원들, 충분히 다 글 쓸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런 재능들은 다 창조적인 거는 타고나요. 창의적인 거는. 네. 네. 근데 그거를 안 써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안 쓰고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끔 네. 어렵지 않게 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해 주는 게 저의 역할. 그리고 쓰는 거는 집에 가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글 쓰는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애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써갖고 오시면 이제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 네, 우리 그 방이 있는데 네네. 그 방에서 이제 글을 올리면 서로 그 안에서 피드백도 나누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막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시너지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들을 최근에 좀 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럼 이제 글쓰기 수업 하시면서 또 새로운 분야의 커리어를 지금 쌓아가시는 중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